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사람의 말소리보다 더 자주 들리는 이곳은 구름도 잠시 쉬어갈 만큼 높고 고요한 곳이라 사시사철 맑은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곤 했습니다. 해가 지면 온 세상이 먹물처럼 캄캄해지고 오직 달빛만이 은은하게 초가지붕 위를 비추는 이 마을에는 마음씨가 비단결보다 더 고운 노총각 만석이 늙은 호박처럼 둥글고 순한 마음을 품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물려받은 작은 초가집 한 채와 척박한 밭 몇 마지기를 일구며 살았는데 비록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남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허허 웃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석이 사는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위쪽 산비탈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겨울이면 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을 제일 먼저 맞아야 하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을 덮은 짚은 색이 바래 거무튀튀했지만 만석은 매일 아침 마당을 깨끗이 쓸고 툇마루를 반질반질하게 닦으며 집을 알뜰살뜰 보살폈기에 집안에서는 항상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봄이면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꺾어다 낡은 항아리에 꽂아두었고 가을이면 잘 익은 감을 따서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두어 곶감을 만들었는데 이런 소박한 풍경들은 그가 얼마나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 사는 집이라 적적할 법도 하건만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지나가는 다람쥐에게 인사를 건네고 처마 밑에 집을 지은 제비 가족을 식구처럼 여기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바람과 함께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만석은 겨울 동안 땔감으로 쓸 나무를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 서둘러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게 가득 나무를 짊어진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빗물에 젖은 집시는 진흙탕 길에서 자꾸만 미끄러졌기에 그는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주위는 어두거둑해졌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을 분간하기조차 힘들 지경이었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려와 만석의 발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며 내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며 내는 가녀린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만석은 커다란 참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는 하얀 형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가까이 다가보니 혹겹의 얇은 소복을 입은 젊은 처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자신의 젖은 저고리를 벗어 처녀의 어깨를 감싸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처녀는 대답 대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 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석이 그녀의 다리를 살펴보니 겉으로 보기에 큰 상처는 없었으나 그녀는 다리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한 채 일어서려고 애쓰다 다시 풀썩 주저앉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산짐승이라도 나타날까 두려운 깊은 산속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여인이 홀로 쓰러져 있다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처녀에게 등을 내어주며 자신이 업고 갈 테니 안심하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등에 업히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처녀는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쏟아지는 비와 추위를 견딜 수 없었기에 조심스럽게 만석의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젖은 나무를 한가득 찌고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길이었지만 만석은 등 뒤에 엎인 생명이 혹여나 떨어질까봐 두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단단히 받치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지늘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처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불규칙하게 거칠어서 만석은 마음이 다급해졌지만 서두르다 미끄러지면 그녀까지 다칠 수 있기에 온 신경을 발끝에 집중하며 묵묵히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흘러내렸고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퍼져 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을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겨우 자신의 집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서 비를 피할 수 있는 툇마루의 처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젖은 나무들이 매캐한 연기를 내뿜으며 타닥타닥 타오르자 차갑게 식어있던 구들장이 서서히 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방 아랫목이 따뜻해진 것을 확인하고는 처녀를 방 안으로 들이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마른 소미불을 꺼내어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방 안가득 퍼지는 온기에 처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아주 조금씩 혈색이 도는 듯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깊은 탈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엌으로 나가 쌀독을 열어보았는데 바닥이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저없이 남은 쌀을 모두 퍼내어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쌀을 불리고 물을 넉넉히 부어 흰 죽을 쑤기 시작했는데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젓는 그의 손길에는 낯선 이를 향한 지극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우고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만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소반에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겨우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비틀거렸고 만석은 얼른 다가가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며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흡으로 식힌 뒤 처녀의 입가에 가져다주는 만석의 모습은 마치 병든 누이를 돌보는 오라버니처럼 자상했습니다. 따뜻한 죽이 들어가자 처녀는 비로소 기운을 차린 듯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이름이 연화라고 밝혔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어쩌다 깊은 산속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는지 집은 어디인지 물었으나 연화는 슬픈 눈으로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님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고 오직 자신이 걷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는 듯 다리를 감싸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석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고 그는 갈 곳 없는 그녀를 차마 차가운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기억이 돌아오고 몸이 나을 때까지 이 누추한 집에서 머물러도 좋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연화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좁고 찬 기운이 도는 건넌방으로 가서 헌다며 한 장을 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고 있었지만 만석은 낯선 여인을 집에 들였다는 걱정보다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는 연화의 다리를 고칠 약초를 구하러 가야겠다고 다짐했고 혹여나 그녀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며 적막함에 익숙해져 있던 이 낡은 집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더해졌다는 사실이 만석에게는 낯설면서도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고 맑게
갠 하늘에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려 마당에 고인 물웅덩이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만석은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밥을 지어 연화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밤새 푹 쉰 덕분인지 연화의 얼굴은 한결 맑아져 있었고 그 미모는 마치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만석이 부축해 주어야만 겨우 앉은 자세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다리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연화에게 밥상을 차려주고는 서둘러 약초를 캐러 가기 위해 괭이와 망태기를 챙겨 집을 나섰는데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바빴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혹여나 이상한 소문이 날까 걱정도 되었지만 그는 오직 연화의 다리를 낫게 해주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른 만석은 다리에 좋다는 우슬뿌리와 오가피나무 껍질을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는데 가시덤불에 긁혀 손등에 상처가 나고 옷이 찢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틈이 산짐승을 잡기 위해 놓아둔 덫을 확인하기도 하고 깊은 계곡 바위 틈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를 발견하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조심스럽게 채취해 망태기에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그는 꽤 많은 약초를 구할 수 있었고 내려오는 길에 산토끼 한 마리까지 잡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아 연화에게 먹이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기다리고 있을 연화를 생각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정성껏 약초를 다리고 토끼 고기를 푹 고아 연화에게 대접했는데 그녀는 만석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연화는 몸이 불편하여 집안일을 도울 수는 없었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바느질이나 콩 고르기 같은 소일거리를 찾아 만석의 부담을 덜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손재주는 무척이나 뛰어나서 만석의 해진 옷을 기워주거나 구멍난 양말을 꿰매주는 솜씨가 마치 전문 침선비 못지않게 정갈하고 꼼꼼했습니다. 만석은 바티를 마치고 돌아와 깨끗하게 수선된 옷을 보며 연화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고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만석의 집에 낯선 처녀가 들어와 산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착한 만석이 불쌍한 사람을 거두었다며 칭찬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을가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은 만석이 총각, 그 착한 심성에 복받을 겨라며 덕담을 주고받았고 지나가던 어르신들도 만석을 보면 어깨를 두드려주며 격려해주곤 했습니다. 만석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안도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고 연화를 돌보았는데 그의 집 굴뚝에서는 매일 저녁 따뜻한 연기가 피어올랐고 담장 너머로는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춥고 쓸쓸했던 만석의 집이 연화가 온 뒤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포근한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다리는 만석의 지극한 간회도 불구하고 좀처럼 차도가 없었는데 그녀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자신이 만석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이 잠든 사이 연화는 몰래 일어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그릇을 깨뜨리는 일이 있었는데 놀라 깬 만석은 깨진 그릇 조각에 손을 베인 연화를 보며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더 조심하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만석은 피가 나는 연화의 손가락을 헝겊으로 감싸주며 다리가 낫지 않아도 좋으니 제발 다치지 말고 내 곁에 있어만 달라고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만석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고 만석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은 연화를 위해 집안 곳곳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기어다니기 편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툇마루에는
잡고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난간을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또한 부엌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지프로 짠 멍석을 깔아 그녀의 무릎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마당 한 구석에는 그녀가 앉아서 볕을 쬐을 수 있는 평상을 직접 짜서 놓아두었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연화는 집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날이 좋은 날이면 평상에 앉아 밭에서 일하는 만석을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만석 역시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도 고개를 들면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연화가 있어 힘든 줄 모르고 괭이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만석은 읍내 장터에 나가 땔감을 팔고 연화에게 줄 따뜻한 털신 한 켤레와 머리에 꽂을 빗을 사왔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만석이 수줍게 선물을 내밀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는데, 비록 걸을 수는 없어도 털신을 신겨주는 만석의 손길에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연화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고, 앞으로도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호롱불이 켜진 만석의 방 안은 두 사람의 마음이 어우러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라, 만석의 행복을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 어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사촌형이 죽고 홀로 남은 형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팥쥐네라고 불리는 욕심 많은 여인이 만석의 집에 젊은 여자가 들어와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팥쥐네는 평소에도 만석이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늙어 죽으면 그의 재산이 결국 조카인 자신의 아들 몫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기에, 낯선 여자의 등장은 그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심술궂은 눈을 번뜩이며 만석의 집 쪽을 노려보았고,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 채 무언가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팥쥐네는 핑계를 만들어 만석의 집을 불쑥 찾아왔는데,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고 있는 연화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다리를 힐끔거리며 멀쩡하게 생긴 년이 걷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산다니, 팔자도 참 기구하다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연화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만석이 당황하여 형수를 말렸지만, 팥쥐네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집안 곳곳을 뒤지며 혹시라도 만석이 숨겨둔 돈이나 귀한 물건이 없는지 살피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연화는 모욕적인 언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만석의 입장을 생각하여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습니다. 팥쥐네는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에 들러 동네 안악들에게 만석이네 집에 들어온 계집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며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리 병신 주제에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기도를 하더라. 는 둥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팥쥐네의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 마을 우물물이 줄어든 것 같지 않냐 는 둥 교묘하게 불길한 징조들과 연관지어 이야기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팥쥐네가 뿌린 의심의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고, 만석과 연화를 향한 따뜻했던 시선에는 조금씩 경계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마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저 연화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팥쥐네가 다녀간 뒤로 우울해하는 연화를 위해 밤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군고구마를 구워주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는 예전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고 지붕 위에 쌓인 눈의 무게만큼이나 만석의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듯한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겨울바람이 더욱 매섭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밤, 만석은 잠결의 마당에서 부스럭거리는 수상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고양이 소리인가 싶어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이내 누군가가 소공어리는 듯한 말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대문 근처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고 만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과연 만석과 연화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고 있는 것일까요? 팥쥐네의 탐욕과 오해가 빚어낼 소용돌이 앞에서 이 착한 두 사람은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만석이 방문을 열고 어둠 속을 내다보았을 때 마당에는 싸늘한 바람만이 불어와 마른 낙엽들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을 뿐 인기척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분명 누군가 대문 빗장을 만지작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희미하게 들려오던 소공어림이 산짐승의 울음소리와는 달랐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놓인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서서 대문 쪽으로 다가갔는데 바닥에 깔린 흙 위에는 짐승의 발자국이 아닌 사람의 집신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발자국의 주인을 쫓아갈 수는 없었지만 만석은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문 빗장을 다시 한번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화에게는 그저 고양이가 지나간 것 같다며 안심시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먹구름 같은 근심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만석의 사촌 형수인 팥쥐네가 이른 새벽부터 마을 우물가에 나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안악들에게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팥쥐네는 침을 튀겨가며 만석이네 집에 들어온 그 계집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 라며 어젯밤에 내가 잠이 안 와서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방 안에서 여우 우는 소리 같은 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순박한 안악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냐며 반신반의하자 팥쥐네는 눈을 부라리며 내가 헛것을 들을 사람이냐. 그년이 들어온 뒤로 우리 마을에 흉한 기운이 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팥쥐네의 혓바닥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날카롭고 교활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꾸며내는데 도가 터 있었습니다. 그녀는 멀쩡하게 생긴 년이 다리를 못 쓰는 척하며 만석이를 홀리고 있다거나 그년이 밥을 먹을 때 짐승처럼 날고기를 찾는다더라 는 끔찍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처음에는 팥쥐네의 심술을 탓했지만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하나둘씩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며칠 우리 집 소가 여물을 잘 안 먹더라. 어제는 까마귀가 지붕 위에서 하루 종일 울어대서 기분이 나빴다는 등 마을 사람들은 일상적인 불행들을 연화의 등장과 억지로 연결짓기 시작했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만석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지게를 지고 밭으로 나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이웃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늘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김서방마저 만석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빨래터의 안악들은 만석이 지나가자 수근거리던 입을 다물고 곁눈질로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옷매무새를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그저 사람들이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은 마치 바늘처럼 콕콕 찔러와 둔감한 만석조차도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석은 주막에 들러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켜려 했으나 주막 주모조차 평소와 달리 퉁명스럽게 대하며 외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만석이 품에서 쌈짓돈을 꺼내어 내밀자 주모는 돈을 받으면서도 자네, 집에 들이는 사람 조심하게.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네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툭 던졌습니다. 만석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지만 주모는 입을 꾹 다문 채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만석은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팥쥐네의 표독스러운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이 겹쳐지며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만석의 해진 바지를 깁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 또한 어두워 보였습니다. 만석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에 팥쥐네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팥쥐네는 만석이 없는 틈을 타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살림살이를 뒤졌고 연화에게 병신 주제에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먹으려 든다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연화가 마시던 물그릇을 발로 차 깨뜨리고는 재수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의 우환이 끓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만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쥐고 있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만석은 당장이라도 팥쥐네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연화의 얼굴을 보고는 간신히 화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며 형수가 원래 입이 거칠고 심술이 많아서 그러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위로했지만 연화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만석까지 욕을 먹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다며 차라리 자신이 이 집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울먹였습니다. 만석은 펄쩍 뛰며 갈 곳도 없는 몸으로 어디를 가겠다는 말이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을 내쫓는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진 달은 희미한 빛만을 내뿜고 있었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어대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만석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험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화가 걷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다리를 다쳐서가 아니라 혹시 다른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떠올리면 그런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으며 내일은 마을 어르신을 찾아가 조언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만석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왕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왕할머니는 마을 어귀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조그만 오두막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100살이 가까운 나이에도 총기가 흐려지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대소사를 상담해주곤 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만석이 찾아갔을 때 왕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콩을 고르고 계셨는데 만석의 발소리를 듣고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마음의 돌덩이를 얹고 왔구먼이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왕할머니는 하던 손을 멈추고 곰방대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들이마신 뒤
쭈글쭈글한 눈으로 만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귀한 것은 본래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그 빛을 시기하는 자들이 흙탕물을 일으켜 눈을 가리려 할 게야 라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석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있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뼈 없는 혀가 쇠보다 무서운 법이니라. 당분간 귀를 닫고 눈을 크게 뜨게. 그리고 자네 집에 들어온 그 처자. 예사 사람이 아니니 정성을 다해 지키시게. 그것이 자네의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오로지 자네 마음에 달렸네. 할머니의 말씀은 만석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사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고 만석은 묘한 책임감과 함께 연화를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왕 할머니 집을 나서 마을로 내려오는 길. 만석은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팥쥐네가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언뜻언뜻 마을의 재앙, 쫓아내야 한다는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싸우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생각하여 애써 모른 척하며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은 연화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영민한 연화는 만석의 굳은 표정을 보고 상황이 더욱 나빠졌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밭에 나간 사이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기어가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반찬은 김치와 된장국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연화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밥 한 그릇은 만석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석은 밥을 먹으며 짐짓 밝은 목소리로 왕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 라며 거짓말을 했지만 숟가락을 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마을의 공용 우물물이 갑자기 눈에 띄게 줄어들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겨울 가뭄이 심해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이미 팥쥐네 소문에 세뇌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연화가 몰고 온 재앙의 징조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그 여자가 들어온 뒤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우물물까지 말려 죽일 셈이다라며 성토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마을 이장까지 나서서 만석을 불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자 팥쥐네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말로 연화를 내쫓고 만석의 재산을 차지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팥쥐네는 마을 청년 몇 명을 대동하고 만석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발로 차며 만석아 이놈아 당장 나와라 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밭에서 일하다 놀라 달려온 만석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팥쥐네는 삿대질을 하며 내 놈이 데려온 그 요물 때문에 마을 우물이 다 말라버렸다. 당장 그녀를 끌어내지 않으면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함께 온 청년들도 거들며 형님, 마을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일단 그 처자를 딴 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만석은 두 팔을 벌려 방문 앞을 막아서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가뭄 탓에 우물이 마른 것을 왜 죄 없는 사람 탓으로 돌리느냐라고 소리쳤지만 다수의 위세에 눌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연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험악한 소리에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만석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고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도망칠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그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팥쥐네의 악다구니와 만석의 애원하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소처럼 변해버렸고, 평화로웠던 보금자리는 깨진 독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팥쥐네는 만석이 끝까지 비키지 않자 내 놈이 정, 그렇다면 내 손으로 끌어내겠다며 신발을 신은 채 툇마루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만석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고 막아서자 팥쥐네는 아이고 시동생이 형수를 치네, 페류나가 따로 없네 라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연화가 툇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팥쥐네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만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의 등장에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지만 팥쥐네는 곧바로 요물 같은 년 네가 제 발로 나가겠다니 다행이구나. 당장 짐 싸서 꺼져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연화를 부둥켜 안으며 안 된다. 절대 못 간다.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보낼 수 없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두 사람의 애절한 모습에 일부 마을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져 고개를 돌렸지만 팥쥐네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멍석말이라도 시킬 기세였고, 만석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사람들은 일단 물러갔지만 만석의 집 주변에는 감시의 눈길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망연자실한 채 마루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에서는 연화의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위기감을 느꼈지만 도망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피신해야 할지 아니면 이웃 마을로 야반도주라도 해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반가운 비였지만 만석에게는 마치 하늘이 흘리는 눈물처럼 느껴져 가슴이 더욱 시려왔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져 폭우로 변했고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온다며 기뻐했지만 팥쥐네는 집안에서 이것도 다 그 요물이 부리는 조화가 아니냐며 오히려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더 큰 계략을 꾸며 연화를 완전히 매장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팥쥐네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품속에 갈무리했는데 그것은 바로 만석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은수저 한 벌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석이 잠든 사이 몰래 훔쳐온 이 은수저를 이용해 연화를 도둑으로 몰아쓸 끔찍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만석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연화는 만석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어떤 운명적인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며 낡은 살인문을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고 만석의 집은 거친 파도 위에 쪽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더욱 요란해졌고 마을 어귀에 당산나무가 바람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팥쥐네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보려 애썼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의 악독함을 순박한 그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닥쳐올 거대한 시련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길고 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폭우가 그치고 나면 어떤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팥쥐네의 사악한 음모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번개처럼 사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순수한 사랑과 팥쥐네의 검은 욕망이 충돌하는 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랗고 맑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불안이라는 먹구름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툇마루에 앉아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흙바닥이 유난히 깨끗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진흙탕처럼 어지러웠습니다. 간밤의 소동으로 인해 연화가 받았을 충격이 걱정되어 방문을 열어보니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담담하고 평온해 보여 만석은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더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만석의 집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겨울 가뭄과 지난밤의 폭우로 인해 텃밭이 망가지고 김장배추가 얼어 죽는 등 피해가 막심했는데 유독 만석의 텃밭만은 한여름처럼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뜰에 심어놓은 무와 배추는 파릇파릇한 윤기를 뽐내며 쑥쑥 자라나고 있었고 앙상한 가지뿐이어야 할 감나무에는 철 모르고 피어난 감꽃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텃밭을 둘러보았는데 흙은 비옥하고 촉촉했으며 어디선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아 식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는 분명 예사롭지 않은 현상이었으나 만석은 이것이 연화의 지극정성 덕분에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순박하게 믿으며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더욱 신비로운 일은 부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쌀독바닥이 보일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석이 밥을 지으려 쌀독 뚜껑을 열 때마다 쌀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불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쌀을 얼마나 남겨두었는지 착각했나 싶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며칠이 지나도 쌀독은 여전히 절반 이상 차 있었고 쌀 아래 빛깔 또한 햅쌀처럼 윤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연화에게 우리 집에 도깨비가 사나 보오, 쌀이 줄지를 않네 그려하며 허허 웃었지만 연화는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선녀인 연화가 머무는 곳에 자연스럽게 깃드는 천상의 기운 덕분이었지만 아직 그녀의 정체를 모르는 만석으로서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이한 현상들은 탐욕스러운 팥쥐네의 눈에는 불길하고 요사스러운 징조로만 보였습니다. 팥쥐네는 만석의 집 담장 너머로 싱싱하게 자란 채소들과 활기 넘치는 집안 분위기를 훔쳐보며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 병신 같은 년이 들어온 뒤로 만석이네 집만 잘 되는 꼴이 아주 수상해. 분명히 여우가 홀려 요술을 부리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석이네 텃밭 좀 봐라. 예,
엄동설 안에 채소가 저리 자라는 게 말이 되냐. 저건 다 그년이 귀신을 불러들여서 한 짓이다라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팥쥐네의 말에 선동되어 만석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거나 소금을 뿌리며 재수음 붙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팥쥐네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연화를 완전히 쫓아내기 위한 결정적인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훔쳐두었던 은수저 세트를 꺼내어 들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이 은수저는 만석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로 제사 때나 쓰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석이 평소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고 잘 꺼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팥쥐네는 이것을 이용해 연화를 도둑으로 몰았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녀는 치마폭 깊숙한 곳에 은수저를 숨기고 겉으로는 화해를 청하러 가는 척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만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은밀하고도 재빨랐습니다. 만석아, 계시냐? 내 지난번에는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떡 좀 해왔다. 팥쥐네는 대문 앞에서 짐짓 상냥한 목소리로 만석을 불렀습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만석은 형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부드러워진 태도에 당황했지만 천성이 착한지라 의심 없이 빗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팥쥐네는 방긋 웃으며 안으로 들어서더니 툇마루에 앉아있는 연화에게도 동서, 내가 그날은 귀신에 씌었었나 보오. 미안하게 됐네 라며 가식적인 사과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팥쥐네의 눈빛에서 섬뜩한 한기를 느꼈지만 만석의 체면을 생각하여 조용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만석은 형수가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에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만석이 부엌으로 들어간 사이 팥쥐네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연화가 덮고 있던 이불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에 숨겨왔던 은수저를 이불 깊숙이 찔러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툇마루로 나와 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고 다리가 불편해 움직일 수 없었던 연화는 팥쥐네가 방에 들어와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것을 보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팥쥐네는 부엌에서 나온 만석이 건네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내 바쁜 일이 있어 이만 가봐야겠다며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팥쥐네가 돌아간 뒤 만석은 연화에게 형수님이 이제야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모양이오. 정말 다행이 아니오 라며 안도감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만석의 말에 선뜻 맞장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팥쥐네가 다녀간 뒤로 방 안의 공기가 탁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이불 밑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기운이 느껴지는 듯해 몸을 떨었습니다. 만석은 그런 연화가 그저 지난번 일로 놀라서 그러는 것이라 여기고 따뜻하게 군부를 더 지펴주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팥쥐네는 마을 이장과 동네 어르신 몇 명을 대동하고 다시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떡접시 대신 몽둥이를 든 청년들까지 뒤따르고 있어 분위기가 사뭇 험악했습니다. 팥쥐네는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시동생 하나 믿고 살았는데 집안의 갑오를 도둑맞다니 라며 땅을 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만석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이장이 나서서 자네 형수가 어제 제사 준비를 하려고 보니 집안에 은수저가 없어졌다고 하네. 혹시 자네가 가져갔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펄쩍 뛰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형수님 댁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팥쥐네가 벌떡 일어나 만석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안 가져갔으면 네 집에 있는 그 요망한 년이 시켰겠지. 내 어제 떡을 주러 왔을 때 그년 눈빛이 심상치 않더라니. 분명 내 놈을 시켜 훔쳐오게 한 게 틀림없다. 만석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팥쥐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집을 뒤져보면 알 것 아니냐. 떳떳하면 문을 열어라.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당장이라도 집안을 샅샅이 뒤질 기세였습니다. 만석은 연화가 놀랄까봐 안 된다고 막아섰지만 도둑을 숨겨주는 꼴을 보니 한패가 분명하다는 사람들의 비난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장의 지시에 따라 마을 청년들이 만석의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부엌의 쌀독부터 시작해서 장롱, 괴짝 등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방 안에 있던 연화는 공포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청년들이 부엌에는 없습니다 라고 외치자 팥쥐네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방 안을 뒤져봐라. 특히 전연이 깔고 앉은 이불 밑을 잘 살펴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만석이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무슨 짓이오 라고 고함을 쳤지만 이미 팥쥐네의 눈짓을 받은 청년 한 명이 연화가 덮고 있던 이불을 확 걷어치웠습니다. 그 순간 짤그랑 전어 하는 경쾌 한 금소금과 함께 은수저 한 벌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 나왔습니다. 방안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은수저에 꽂혔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연화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은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팥쥐네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것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년이 도둑년이다. 다리 병신 행세를 하더니 남의 집 물건 훔치는 재주는 비상하구나.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은수저를 집어들고 흔들어 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진짜였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저런 못된 년을 거두어준 만석이도 제정신이 아니구먼. 비난의 화살은 연화와 만석에게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만석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사람은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형수님 댁담을 넘고 물건을 훔친단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한가? 자네 집에서 나왔으니 자네가 책임을 져야지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심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증거와 팥쥐네의 선동에 휩쓸려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팥쥐네는 기세를 몰아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이런 도둑년은 관에 넘겨서 곤장을 맞게 해야 한다. 당장 끌어내라. 만석이 온몸을 던져 팥쥐네를 밀쳐내고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에게 손끝 하나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만석의 눈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분노가 뿜어져 나왔고 평소 순하기만 하던 그의 돌변한 모습에 청년들도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만석의 품에 안긴 연화는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하고 있었고 그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애절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만석이 자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네. 마을의 규율에 따라 도둑을 품은 자네도 마을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어 라고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팥쥐네는 올소 둘 다 당장 내쫓아 버립시다. 재수 없는 것들
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만석의 집 마당을 좁혀 들어왔고 만석은 낯을 들어 올리며 결상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평화로웠던 상골 마을의 저녁은 탐욕과 오해로 얼룩져 살벌한 싸움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방 안 깊숙이 스며들어 만석과 연화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때 흐느껴 울던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동자가 노을빛을 받아 신비로운 보라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 주위로 아지랑이 같은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더니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운의 낯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뒤를 돌아보았고 팥쥐네와 마을 사람들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옷자락을 살며시 놓으며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님, 이제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님께서 고초를 겪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팥쥐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수작이냐 몇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실리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오직 연화가 앉아있는 방 안에서만 기이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이 방 안으로 들어온 듯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걷지 못하던 다리를 감싸 쥐고 있던 연화의 손이 천천히 풀어지고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명과 모함으로 얼룩진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뜻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알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여 연화를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홀린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던 신비롭고 은은한 보랏빛 광채는 점차 강렬해지더니 이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백색의 서광으로 변하여 어두웠던 마당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순식간에 잠재우고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따스한 봄날의 기운을 불어넣는 듯 포근하면서도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으며 낫을 들고 서 있던 만석조차도 손에서 힘이 빠져 낫을 스르르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방문이 활짝 열리며 방금 전까지 다리를 쓰지 못해 기어다니던 연화가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디디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우아했으며 더 이상 병약하고 초라한 여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한 걸음씩 툇마루로 걸어 나올 때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남루한 무명옷은 눈부시게 빛나는 비단 날개옷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색 찬란한 구름 무늬가 수놓아진 선녀의 옷자락이 바람 없이도 부드럽게 펄럭였고 헝클어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져 영롱한 옥비녀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그윽한 천상의 꽃향기가 피어올라 마당 가득했던 흙냄새와 비린내를 덮어버렸고 그녀의 머리 뒤로는 둥근 후광이 비치어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하늘나라 선녀의 강림,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다름 아닌 팥쥐네였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 입은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괴롭혔던 다리 병신이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귀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훔친 은수저가 든 손을 치마폭에 감추려 애썼지만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화, 아니 선녀는 툇마루 끝에 서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을 굽어보았는데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으나 서리빨 같은 엄정함이 담겨 있어 죄 지은 자의 심장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선녀가 된 연화는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하면서도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천상의 옥황상제를 모시는 선녀로서 잠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비록 다친 몸을 입고 너희 앞에 나타났으나 이는 사람의 참된 마음을 시험해보고자 함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죄 없는 일을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부끄러워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멍하니 선녀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겪었을 수모에 대한 미안함과 그녀의 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터져나오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시선을 돌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팥쥐네를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자 팥쥐네의 품속에 숨겨져 있던 아니 방금 전 바닥에 떨어졌던 은수저가 저절로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은수저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팥쥐네의 코앞에 멈춰 섰고 선녀는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거짓을 일삼았구나. 네가 훔친 은수저를 죄 없는 이의 이불 속에 넣고 도둑으로 몰아쓴 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은수저에서는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와 팥쥐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고 팥쥐네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머리를 찍고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팥쥐네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하여 눈이 뒤집혔었습니다. 만석이의 재산이 탐나서 그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자백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석의 텃밭이 잘된 것이 요술 때문이 아니라 선녀의 복이었음도 우물이 마른 것이 가뭄 탓이지 연화의 탓이 아님도 그리고 은수저 사건이 팥쥐네의 자작극이었음도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팥쥐네를 향해 어찌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며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동조했다는 사실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선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는 미우나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허나 네 마음속에 가득 찬 그 검은 욕심이 씻겨나갈 때까지 너는 큰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선녀가 소매를 휘두르자 갑자기 거센 회오리바람이 일어 팥쥐네를 감싸 안았습니다. 팥쥐네는 비명을 지르며 바람에 떠밀려 대문 밖으로 굴러나갔고 혼비백산하여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멀어지자 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과 청년들은 무릎을 꿇은 채 앞으로 기어나와 저희가 어리석어 선녀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 수도 있고 남의 말에 귀가 얇아질 수도 있는 법이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늘 이를 거울 삼아 앞으로는 이 마을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녀의 용서는 바다처럼 넓었고 그 자비로움에 마을 사람들은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녀는 손을 들어 마을 쪽을 가리켰는데 그러자 말라가던 우물에서 물이 솟구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어귀에 시들어가던 나무들에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을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물러가라. 나는 만성님과 할 이야기가 남았다. 선녀의 축강령이 떨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10번이고 절을 올리며 뒷걸음질로 대문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오늘 본 기적을 이야기하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만석의 집 쪽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당이 텅 비고 찌그러진 냄비와 흩어진 짐짝들만이 뒹구는 만석의 집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은 선녀의 광채로 인해 마치 궁궐처럼 빛나고 있었고 흙벽과 지푸라기에서도 황금빛 윤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연화는 툇마루에서 내려와 마당에 서 있는 만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자신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연화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그녀에게 반말을 하고 등을 두드리고 심지어 업어주기까지 했던 일들이 떠올라 황송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연화는 그런 만석의 마음을 읽은 듯 날가옷자락을 사르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따뜻한 손으로 만석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예전의 연화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만석님, 많이 놀라셨지요? 제 정체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만석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선녀님께 어찌 제가 감히... 저는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만석은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연화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더욱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의 규율을 어겨 잠시 인간계로 유배를 왔을 때 다친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두어 준 것은 오직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순박하고 고운 마음씨가 저를 살렸고 제 형벌을 씻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만석의 낡은 옷소매를 어루만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걷지 못하는 병신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당신만은 저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춥고 배고픈 날에도 당신은 항상 저를 먼저 챙기셨고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옥황상제께서도 당신의 그 갸륵한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이제 저의 유배를 끝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연화의 얼굴을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만석의 눈에 고인 눈물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밝은 표정으로 만석을 보았습니다. 본래는 그래야 마땅하나 아직 당신에게 갚지 못한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만석에게 천둥보다 더 큰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누추한 자신의 곁에 남겠다니. 이것이야말로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면 따뜻한 밥이라도 한술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화는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만석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녀의 옷을 입은 채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여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휘젓자 엉망이 되었던 부엌 살림살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엎어진 쌀독에는 쌀이 가득 채워졌으며 깨진 그릇들은 붙어서 새 것처럼 변했습니다. 만석은 그 신기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도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뒤뜰 텃밭에서 싱싱한 배추를 뜯어와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 냄새가 온 집안에 구수하게 퍼져나가자 지난 며칠간 집안을 짓누르던 불안과 공포의 기운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만석은 아궁이 불빛에 비친 연화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녀가 선녀이건 아니건 자신에게는 그저 소중한 사람일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날개옷을 입고 있든 무명옷을 입고 있든 그가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도우며 늦은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밥상이 다 차려지자 두 사람은 툇마루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배춧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부시기가 전부였지만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밥상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아 숟가락과 젓가락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연화가 먼저 숟가락을 들며 많이 드세요 서방님이라고 수줍게 말하자 만석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서방님이라는 호칭은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달콤하고 든든하게 그의 가슴을 채워주었습니다. 만석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는데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문득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자신의 앞에 앉아있는 연화보다 빛나는 별은 없어 보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을 귀하게 모시고 살겠소. 만석의 투박한 고백에 연화는 빙그레 웃으며 밥 위에 김치를 얹어 만석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소박한 동작 하나에 담긴 깊은 애정과 신뢰가 두 사람 사이를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소매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어 마당 한 구석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순식간에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더니 탐스러운 천도 복숭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 복숭아를 드시면 무병장수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질병도 가난도 근심도 없을 것입니다. 연화의 말처럼 만석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아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팥쥐네가 남기고 간 상처와 마을 사람들의 오해는 선녀의 신비한 힘과 두 사람의 사랑으로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만석의 집 툇마루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두 사람의 도란도란한 이야기 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선녀의 정체가 밝혀지고 팥쥐네가 쫓겨난 뒤 상골 마을에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롭고 온화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굳어지듯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만석과 연화에 대한 깊은 경외심과 미안함이 뿌리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만석의 집 살인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밤새 몰래 가져다 놓은 선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갓 짠 참기름, 텃밭에서 갓 뽑은 싱싱한 무, 귀한 꿀단지, 그리고 정성껏 지은 햅쌀 자루들이 마당 한 구석을 채우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만석은 문을 열고 나오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 한참을 서 있었고, 뒤따라 나온 연화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석의 집은 더 이상 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낡고 초라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선녀의 힘으로 고쳐놓은 집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소박한 초가집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그 안에서는 사시사철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왔고, 기둥과 석가래는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처럼 윤기가 흘렀습니다. 지붕의 짚은 황금색으로 빛나비가 새는 일이 없었고, 마당의 흙은 언제나 적당히 젖어 있어 먼지가 날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당 한가운데 자라난 천도 복숭가나무는 계절에 상관없이 향긋한 꽃내음을 풍기며 집안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갈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석을 대할 때 마치 마을의 어르신을 모시듯 깍듯하게 예우했습니다. 길에서 만석을 마주치면 허리 굽혀 인사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만석을 찾아와 의논하곤 했습니다. 만석은 처음에는 이러한 대접이 부담스러워 손사래를 쳤지만 연화의 조언에 따라 그들의 사과와 호의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다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자신이 받은 복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마을 전체로 흘려보냈습니다. 만석의 이러한 넉넉한 인심 덕분에 마을에는 굶주리는 사람이 사라졌고, 이웃 간의 다툼도 현저히 줄어들어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해 갔습니다. 왕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만석의 집을 찾아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자네처럼 귀하고 고운 분은 처음 보네. 부디 우리 착한 만석이를 잘 부탁하네.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저희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어른으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화답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연화가 건넨 천도 복숭아 하나를 받아들고는 이 늙은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껄껄 웃으셨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굽은 허리가 조금 펴지고 눈이 맑아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쫓겨난 팥쥐네에 대한 소문은 바람결에 간간히 들려왔는데, 그녀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어느 깊은 산속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는 말도 있었고, 먼 타지로 떠나 거짓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다시는 만석과 연화의 앞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석은 가끔 형수의 안부를 걱정하며 씁쓸해했지만 연화는 그때마다 죄 지은 자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언젠가 그분의 마음에도 진정한 참회가 깃든다면 편안해지실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그를 위로했습니다. 악한 기운이 사라진 마을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몇 번의 해가 바뀌었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날개옷을 입은 선녀의 모습이 아니라 무명 저고리에 치마를 입은 수수한 안악의 모습으로 만석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모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고
손끝에서 피어나는 솜씨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녀가 배틀에 앉아 명주를 짜면 그 천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났고, 밭에 나가 씨를 뿌리면 그 어떤 가뭄에도 작물들이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선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만석인의 복덩이 안사람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것은 연화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김장도 담그고 빨래터에서 수다도 떨며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석과 연화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도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는데, 아이들은 아비의 선한 눈망울과 어미의 고운 자태를 쏙 빼닮아 마을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 복숭아나무 아래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만석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밭일을 하다가도 잠시 허리를 펴고 집 쪽을 바라보며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연화 역시 하늘나라의 화려한 생활보다 흙냄새 나는 이곳에서 만석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삶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추수감사를 마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회관 앞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물패의 신명 나는 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돼지를 잡고 떡을 치며 풍요로운 수확을 자축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만석과 연화가 있었습니다. 만석은 마을 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고, 사람들은 아니네, 자네 부부가 우리 마을의 복덩이 일세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행복으로 붉게 물들었고, 웃음소리는 밤하늘의 별들 사이로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근심 걱정 없는 태평성대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과 연화는 손을 꼭 잡고 달빛이 비치는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잡은 두 손의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만석이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가끔은 하늘나라가 그립지 않소. 저 구름 위에는 추위도 없고 배고픔도 없을 텐데 나와 함께 사는 이 고생스러운 삶이 후회되지는 않소. 만석은 행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연화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미안함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만석을 마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하늘나라는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지만 그곳에는 서방님의 이 따뜻한 손길이 없습니다. 아플 때 걱정해주는 눈빛도 없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서로 더 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차가운 구름 위에 영원한 삶보다 서방님과 함께 웃고 울며 늙어가는 이 짧은 인생이 100배, 1000배 더 좋습니다. 연화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만석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투박한 농부의 품이었지만 연화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천국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고, 풀벌레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듯 그 고단 세레나데를 연주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려 주었고, 만석의 눈가에는 감동의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 해도, 또 그 다음 생이 있다 해도 반드시 연화를 다시 만나 사랑하겠노라고.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은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고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만석을 위해 꿀물 한 그릇을 타왔고
두 사람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 깊어가는 줄 모르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콩을 타작해야겠지요. 만석의 물음에 연화는 네, 제가 맛있는 콩국수를 해드릴게요 라며 웃었습니다. 거창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내일 당장 해야 할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늙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덧 만석의 머리에도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린 노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늙었다기보다는 잘 익은 가을 과일처럼 원숙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고 연화는 정갈한 모습으로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노부부가 툇마루에 앉아 서로의 흰머리를 뽑아주는 모습을 보며 저것이 바로 신선 노름이지, 신선이 따로 있나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마을은 선녀가 내려온 마을이라 하여 오랫동안 번성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만석과 연화는 따뜻한 온돌방에 마주 앉아 군고구마를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롯불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만석이 그때 비오는 산속에서 당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찌 되었을까라고 회상하자 연화는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어떻게든 만났을 것입니다 라고 답하며 만석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규칙적으로 째깍거리는 소리가 평온함을 더해주었습니다. 만석은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연화는 나직한 목소리로 옛날 노래를 흥얼거려 주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리님 오시는 길 비추어라. 만석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고 꿈속에서도 연화와 함께 꽃밭을 거니는 행복한 꿈을 꿀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따뜻하고 평화로운 안식만이 이 작은 초가집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가 끝을 맺으려 합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처녀는 하늘의 선녀였고 그녀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본 농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국 하늘을 감동시키고 진심 어린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간,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별이 반짝이지만 착한 사람들의 꿈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도 만석과 연화의 집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선물 같은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